자, 이제 제 25회 이제 공인인증서 시험을 여러분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심정욱입니다. 자, 그 25회 시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 25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는 어떤 회차를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올까요? 23회죠. 23회. 2013년 이제 10월 27일 날 24회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25회 시험입니다. 25회. 자, 25회인데 며칠 날 시험 보게 될까요? 25일. 25회 시험은. 이게 그 10월 그 셋째 주, 넷째 주인데 대충 제 예상은 이겁니다. 10월 26일 날 요때 시험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이게 2014년 10월 26일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많이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죠.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봤던 게 2013년도 24회 시험이 있었어요. 24회. 요건 이제 10월 27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게 그 시험 보고 그 전체 경향이 중요한데 그 이 시험 경향은 20회 기점으로 해서 20회 시험 전하고 20회 시험 이후하고 그 출제 경향이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20회 이전에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외운 사람들은 시험에 좀 많이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민법 제도를 뭐 이렇게 열심히 외워서 사람을 합격시키는 건 결국 실무에 가서 어떤 현상을 처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제도를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만 계속 시험에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워서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다음 기본서를 많이 안 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게 지문으로 나든 그다음 이해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한 사례 문제로 나든 판례 문제로 나든 기본적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시험에 합격하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큰 타이틀은 그 제 강의를 잘 듣고 제도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턱대고 지문 그 뭐 문제풀이 형태라고 해서 그 지문 여러 개 외우고 정답 여러 개 외우고 이렇게 해봐야 시험 합격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기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자, 일단 1차 시험에 이제 두 과목이 들어가 있죠. 부동산학, 개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민법. 자, 그 실제 시험장에 가면 그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예요. 1번부터 40번까지. 그 다음 민법은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해서 40문제. 여기도 40문제입니다. 그럼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꽈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점 미만 없어야 됩니다. 40점 미만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1차 평균 60이에요. 평균 60.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평균 60점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으로 좀 이제 양이 좀 많은 게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공시법 따로, 세법 따로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두 과목으로 배우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한 과목으로 취급됩니다. 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 합해서 40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 자, 여기도 40문제, 공시세법 합해서 40문제, 중개사법 40문제. 2차가 총 120문제입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역시 꽈락이 없어야 돼요. 40점 미만 없어야 되고, 요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쉬운 걸 왜 하냐면, 나중에 거의 그 시험 막바지에 가서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평균 60점 넘었어요. 2차 평균 60점 넘었어요. 그럼 이 사람 합격이죠. 최종 합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차는 60점이 안 돼요. 근데 2차는 60점이 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2차만 합격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 그러니까 요 1차 합격하고 그리고 2차까지 합격해야만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1차는 60점이 넘었어요. 2차는 60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제 1차만 합격합니다. 1차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2차만 합격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생긴다니까요. 10만 명 중에 한 두세 명? 꼭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해당되면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거죠. 1차는 6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또 점수가 남고, 이러면 괴롭죠, 이게. 근데 올해 시험에 떨어진 사람 중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1차는 6점이 안 되는데 2차는 점수가 좀 남았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차는 합격했고 2차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1차만 합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내년 시험이 아니고요. 내년 시험이 아니고 차회 시험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차회 그랬으니까 올해 이제 2013년도에 24회 시험을 봤죠. 근데 요 2014년도에 25회 시험이 있으면 이제 되는 건데 뭐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게 만약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2014년에 25회를 못하고 2015년에 25회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 한해 2차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차회입니다. 차회. 이것도 중개사법 시험 문제입니다. 차회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이제 1차 따로, 2차 따로 해서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 1차 비중이 시험에 가장 높아요. 2차 시험보다도 1차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1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 1차 과목이 두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가게 되면, 시험 입실이 이제 8시 반인데, 저는 또 사람들이 또 시험 잘 보라고 시험 당일날 프로모션을 이제 갑니다. 그때는 제가 보통 집에서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죠.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뭐 씻고, 한 5시쯤에 이제 출발해서, 제가 이제 배정받은 시험 고사장에 사람들을 응원하러 가요.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거기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 당일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6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오는 게 보여요. 그때 뭐 어떤 표현이 드냐면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그날은 이제 시험 보는 긴장된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막판까지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사실 머리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마음이 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짠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걸어올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일단 준비물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얇은 공책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오는 사람. 우리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시험 직전에 계속 틀릴 만한 걸 모아두었던 이런 오답 노트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합격해요. 근데 좀 이따 보면 어떤 사람이 배낭 짊어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책 6권 이렇게 짊어지고 막 이렇게 힘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습을 보면 또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은 안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쭉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은 많은데 이 양을 시험 때까지 계속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이는 작업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막판에 정리해야 되는 건 각 사람들마다 뭘 잘하고 뭘 못하고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하는 부분은 반복하고 못하는 부분은 메꾸면 돼요. 못하는 부분을 잘 메꿔서 가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수업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습 필요 없으니까 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예습을 안 해가지고 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습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예습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가지고 오는 게 예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소설책하고 달리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뭐 확인할 길도 없고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다 보면 재미를 잃어버리니까 본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예습을 해가지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라는 게 있으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시험 막판에 또 대표적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저기 특강들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시험에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인지 다 괜찮아요. 굳이 뭐 저의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 선생님의 강의도 그 교수님의 능력을 비춰봤을 때 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시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대신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하나의 선생님을 선택을 했다. 그럼 그 선생님을 끝까지 시험 때까지 믿고 가셔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 가면 저기 뭐 좋은 자료가 있다던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자료가 좋은 자료일까요? 나쁜 자료일까요? 좋은 자료예요. 좋은 자료예요. 근데 그 좋은 자료가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라는 선생님한테 쭉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그 선생님에 맞게끔 체계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B라는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료가 좋은데 그건 B라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그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 A라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B라는 선생님이 준 그 자료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저희 같으면 이제 전문가니까 다 분별해서 어느 자료든지 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수험생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저 선생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뿌듯해요. 시험에 날 수 있는 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뿌듯한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건 내가 배운 선생님에 대한 이론이 흔들립니다. 혼동이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이게 지문을 쭉 읽으면서 옳은 걸 골라라. 그럼 옳은 거 하나를 고르고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탁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료가 혼합되다 보면 계속 혼동이 돼서 시간도 올리고 오답을 찍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해보면서 그걸 매일매일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 얘기를 잘 듣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민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가급적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저를 선택해서 제 강의를 믿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각 과목별로 6점을 다 맞으면 좋은데 우리 목표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차하고 2차를 다 합격하는 거죠. 그러려면 전략 과목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전략 과목. 1차에 전략 과목이 둘 중 한 과목이 있으면 됩니다. 둘 중 한 과목이. 쭉 수업을 해보면 학개론하고 민법을 다 잘하는 사람은 사실 뭐 전체 클래스 중에 한 1%도 잘 안 돼요. 근데 학개론을 잘하는 사람, 민법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둘 다 잘하기는 어려운데 법과목을 좀 친숙하게 생각해서 법과목이 재밌어서 잘 되는 사람. 근데 법과목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사실학, 정책학에 해당되는 부동산학 개론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략이 1차에서 둘 중 한 과목을 잘하자는 겁니다. 근데 올해 시험 난 내용 중에요.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입실해서 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 다 악수해서 잘 보세요 이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저희 동영상 회사에 알바가 있어요. 알바가 시험장을 가지고 이제 나와요. 시험장에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때 제가 이제 교수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풀어요. 제가 풀고 여러분이 2차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거든요. 해설 강의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람들이 풀었던 문제를 1차 시험 끝나고 저는 처음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딱 받자마자 제가 학개론을 먼저 봤을까요? 민법을 먼저 봤을까요? 당연히 학개론을 먼저 보죠. 그러니까 24회 강의 시작할 때도 전에 강의를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시작할 때도 올해 학개론 어려울 거다. 민법 쉬울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민법에서 많은 점수를 따서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게 된 학개론에 좀 꽂아주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이런 전략 가지고 1년 동안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지 난이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첫 장을 딱 열었어요. 개론 문제가 역시 앞부분에 빡빡하게 어려운 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학개론 계산 문제가 보통 한 7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계산 문제 좀 많은 것 같아요. 쭉쭉쭉 넘겨보니까 계산 문제가 9개예요. 계산 문제 9개. 그럼 실전에 가서 계산 문제 9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수험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에 보지 않았던 개수형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틀린 것은 몇 개냐. 이 개수형 문제를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쉬울 것 같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는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내가 옳은 것이라고 고른 게 2개예요. 근데 정답은 3개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내가 2개를 틀렸다고 골랐어요. 근데 진짜 틀린 건 1개예요. 그러니까 개수형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맞췄을 것이다. 못 맞췄을 것이다. 못 맞췄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계산 문제 9개 거의 못 풀었을 테고 그 다음 개수형 문제 3개 났으니까 이거 맞출 확률이 없어진 거죠. 그럼 전체 40문제 중에서 지금 12문제가 거의 시험장 안에서, 평소의 상황이 아니에요. 시험장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시험장 안에서 계산 문제 9개, 빡성 개수형 문제 3개 났다 그랬으니까 이 12개 문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득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40문제에서 12개 날아갔으니까 몇 개 남은 거죠? 28개죠. 이 28개에서 이제 얼마큼 많이 맞추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28개에서 합계론 60점 맞으려면 몇 개 맞아야 되죠? 60점 맞으려면 24개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으면 그 실제 시험장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는 거, 실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는 거는 28개인데 그 중에 24개를 맞아야 되니까 몇 개밖에 안 틀려야 돼요? 4개밖에 안 틀려야 되죠. 4개밖에. 이게 학계론 시험이 어려운 해에 이거예요. 어려운. 그러면 이 28개 중에서 4개밖에 안 틀려서 24개를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12개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내버렸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사람들이 느꼈을 그 시험 난이도의 그 체감도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학계론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보통 학계론을 40분 근처에 끝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40분, 45분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민법이잖아요. 민법은 상당히 쉬웠어요. 상당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민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쉬웠어요. 41번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은 고르는 거였었거든요. 1번 문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비유, 무선이에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시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으로 유효한데 무효이다. 이걸 틀린 것으로 정답으로 골라라 했으니까 너무 쉽죠. 1번 딱 찍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니까 법률행위 요건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법률행위 요건. 뭐가 나왔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온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딱 골라내는 거였어요. 그다음 문제가 아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이게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건 무효거든요. 그럼 이때 무경험 1년 내내 훈련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무경험은 특정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상 경험이 부족한 것이냐 다 공부한 사람은 다 맞출 수 있죠. 그건 일반 사회생활상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었고 이런 걸 답으로 고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다만 시험장 안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학계론이 어려웠다 그랬죠. 그 어려워서 힘들었던 느낌이 민법 풀 때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민법을 먼저 푼 사람, 민법 먼저 푼 사람. 그러니까 풀면서 오 민법 문제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해서 민법을 풀면서 오히려 시간이 확 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학계론 풀 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민법 일단 다 해놨고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학계론 풀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시험에 거의 대부분 합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1차 올해 그 발표가 나봐야 돼요. 발표가 나서 올해 1차만 합격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내년에 2차 시험만 보면 되죠. 이 숫자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큰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그건 합격자 발표가 올해 나면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시험 1차하고 2차 중에서는 뭐가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1차. 근데 1차 두 과목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을 잘해야 돼요. 어떤 한 과목을 잘해서 모자라는 과목에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이건 경험치인데요. 반드시 제가 하라는 것대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면 제가 짠 전략은 이겁니다. 내년 시험에서도 요 1차 두 과목 중에 뭘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민법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민법에서 쭉 해보면
민법에서 내년 시험 목표가 이거예요. 민법에서